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 채널을 선택했어요. 비록 여기서 꾸준히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이야기에는 크게 공감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이것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고 미리 겁을 집어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가치관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을 접하기 전부터 결혼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어릴 적에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야말로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1년 된 일인가요?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남자와 더 가난한 여자였죠. 둘은 서로의 반쪽이 되어 한 아이를 낳았고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거의 방치당해 키워진 불쌍한 아이였어요. 가난보다 더 심한 가부장적인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제게 자주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결국 가난한 부부는 아들을 낳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들의 중심은 결국 아들이 되었고 가난한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이유로 서서히 해소되었으며 마치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상도 따로, 반찬도 따로. 여자들은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그건 언제나 아버지와 남동생의 몫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겨우 80년대였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모두에게 당연시되던 교육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이런 생활을 하는 아이가 없고 다른 집에서는 이런 방치된 아이도 없다는 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씹던 껌을 여기에 붙일까 저기에 붙일까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죠. 입에 넣어볼까, 손톱에 끼워 넣어볼까 하는 생각 없는 장난을 친다. 그럴 나이에 전 서러움과 차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믿지 못하실지 몰라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한 것은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동생보다 훨씬 더 나은 걸 증명하려고 했죠. 성적도 운동도 착한 마음까지 나름 그것이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비록 구멍난 양말을 숨기기 위해서 꾸물거리던 발가락처럼 그 정도의 반항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그네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하네. 여보, 우리 딸 진짜 대단하지. 당연한 거지.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전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내 때는 여자들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갔어. 그래서 한번 칭찬해주면, 칭찬하면 기어올라. 계집 애들은 좀 숙일 줄도 알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야지 저렇게 나대고. 그러면 나중에 정마저 모든 거 적당히 해야지. 어릴 때 1등 못한 사람이 어딨어? 그게 뭐, 별거라고? 유나는 당신은 학교 졸업도 못했지. 그럼 모르겠네. 나의 가엾고 답답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멈추었어. 정확히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였다면 됩니다. 숙일 줄 알고 나대지 않으며 순종적인 여자였거든요. 평범한 딸이었다면 이런 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질 것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온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날 일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보다 훨씬 연장된 오빠를 키우며 자라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일주일에 7일은 주저하고 술을 마시며
돈을 벌어들이면 노름판에서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돈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어머니였습니다. 본인이 오로지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나를 교육했던 사람이었다. 말끝마다 여자는 그의 집에는 하는 소리를 아버지보다 많이 했던 것도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남동생은 또 다른 태양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을 위해 살아야 할 아이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길 바라셨습니다. 문제집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엄마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한다는데 우리 집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양은 내줄 수 없을 거고 우리 형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내가 밀양으로 가지 말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학업을 놓고 이런 곳으로 와서 취직하는 게 어떨까요? 내 동생은 대학에 가야 하는데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알 거예요. 엄마야, 정말 너무해요. 왜 내 동생은 대학을 가는데 내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건가요? 요즘은 모두 대학에 가고 남자는 그렇지만 대학을 가면 직장을 잘 잡고 사회에 이바지하죠. 여자들은 시집가면 끝이라는 게 엄마야, 여자도 똑같이 잘 일할 수 있어요. 어딘가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소리를 지르지는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정도의 마음은 가질 수 없었던 걸까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제가 세상에 나왔다는 이유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는 TV가 한 대뿐이었고 채널 결정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으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동생에게 줬어요. 처지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아버지나 어머니의 대화에서 빠질 수 있었고 귀찮은 동생이 들러붙는 것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동생의 공부까지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확률 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니까 미적분 쪽은 엄청 깨끗하네. 공부를 시작하려면 원래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게 공부를 못한다는 증거야. 수학도 흐름이야. 이 과정들이 왜 만들어지겠어요? 뒤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시험을 보게 될 때마다 언제나 확률 문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까? 게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확률 문제가 적다고 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부럽겠다. 그럼 어떻게? 그래, 그냥 이것부터 풀어보자. 빨리 해야 해. 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무조건 빨리 말하고 빨리 풀어. 내가 부모님의 기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남동생이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 특히나 수학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 때로는 나누기와 곱하기도 제대로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 그래도 가르치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늘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와 밖으로 나가거나 술을 마시는 것 외에는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10년째 구박하는 할머니의 요리를 차리는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에게 요리를 차려주지 않더라도 뇌격이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은 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동생마저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매번 놀자고 쉬자고 하면서도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동생 때문에 나는 실망할수록 더욱 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동생조차 제게 줄 수 있는 쉼터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자 21살에 완전한 가정과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 빈곤 또는 부모님과의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믿고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집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렸을 적부터 받은 교육이 세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짧은 감사와 고마움으로도 만족하던 제가 어리석게도 그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기도 하면서도 제 용돈에 머리를 쓸 수 있는 그 손길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없어도 불쌍한 어머니를 위한다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남동생이 사고를 치면서 시작되었어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거나 싸움을 하며 가게 물건을 파손했어요. 지금 몇 번째야?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뭔데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냐? 그냥 내버려둬. 소년원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넌 나보다 훨씬 괜찮게 살았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알아? 다 아는 척하지 마. 모르면 왜 몰라? 넌 다시 태어나면 나처럼 살고 싶어? 아니면 지금 너처럼 살고 싶어? 말하지 못할 것 같아. 너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차라리 밖에서 돈을 벌어. 노가다든 뭐든 해서 내 앞가림을 하고 살고 싶다. 너 뭔데 명령이야? 그 돈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돈이지.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나야 말해라. 그만하자. 잔소리 대신 소년원에 가는 게 낫겠어. 내가 뭘 하든 신경 끄세요. 차라리 감옥이든 어디든지 동시에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경찰서에 늦게 온 어머니가 얻습니다. 떨리는 손과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낸 것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감사와 격려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원했던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길에서 집과 연을 끊었습니다. 불이 번지듯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동생을 어떻게든 빼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무런 걱정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내 주소를 이모 집으로만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박살냈습니다. 당시에는 집세가 가장 싼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방에서 시작하여 살았어요. 한 달에 13만 원을 주고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며 이 집과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병행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곳의 월세가 15만 원까지 올랐을 때 그곳에 들어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고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 인생은 오직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판자 하나로 옆방의 숨소리까지 들리던 고시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서인지 제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 집도 반지하였고 저도 고시원에서 창문 없는 방에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빛이 잔뜩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식물을 키우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없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걸 상상하면 매번 저에게 하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극과 서류에서 뭘 하든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에서 파여나가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던 저였기에요. 애초에 박힌 적이 없었다는 걸 알아서 괜찮았어요. 그렇게 매일 기계처럼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살면서 연애나 결혼은 더욱 먼 일이 되었습니다.
자란 후에 보아왔던 남자가 제 인생에서는 최악이었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어느덧 30이 넘어서 제가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돈은 예금과 적금으로 묶어두었고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온 결과였어요. 그때가 되어서 뭔가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맨 처음 떠올린 것은 대학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공부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나오면 이직하기 훨씬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서점에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능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이전과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머리가 굳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멋지게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대학 졸업과 이직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은 물론이고 노후의 보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으니 훨씬 간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야간과 주말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회사 업무가 끝나면 그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렇게 해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2년간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가 시험 점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량진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자리를 잡고 식권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에는 오로지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도 빈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어 독서실은 따로 끊지 않았고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공부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어려웠죠. 공부를 하러 간 곳에서의 인간관계가 의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노량진에서는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공부를 핑계로 놀러오는 사람도 있었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무리가 존재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저는 약간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저를 끄집어낸 것이 그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다정했죠. 부모님 생각하면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아직 철이 없어요. 그렇죠. 아, 그 모임 이름이 스터디 모임인데 매번 술 마시자고 하니 힘들어 죽겠네요. 그쪽도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왔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애들이랑 어울리기는 좀 그랬는데요.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이가 비슷해서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과 공부를 하면 뭔가 하루를 꽉 채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힘들 때는 서로 동료도 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진정으로 1년 가까이 함께 보냈죠. 그 해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잠깐 멀어졌는데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계기는 바로 동생 이야기였어요.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 게 동생이 사고 친 걸 수습한다고 정신이 나갔었어요. 동생이 사고를 쳐서요. 제가 집에서 장남인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제가 필요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제가 그를 키운 것과 같아요.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경찰서에도 가고 집을 나가는 일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걱정돼요. 왜 그런 일을 계속 받아들일까요? 호구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에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답답하네요. 사실은 아주 매우 답답한 일이에요. 동생도 동생의 길을 찾아서 가도록 하라고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는데 오늘은 한 해 동안 중 가장 길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비아냥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서요. 그냥 사실은 제 집에 사고를 친 동생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네요. 사실 가족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잘 안 했는데 뭔가 시원하네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묘한 동료애가 느껴졌는데 무엇보다 저와는 다른 길을 택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았죠. 그래서 그가 더 잘 되길 바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남이 늘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비록 제가 바빠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는 건 그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되고 고민도 털어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요. 저는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어설프게 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가족을 완전히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예요.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 자리도 잡혔고 동생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011이나 이런 번호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 자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차별받았다면 저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말뿐이라면 오히려 전 미안해요. 예쁜 반지나 목걸이를 사주고 싶은데 남자친구로서 제 자존심이 없네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인데 뭐 어때요? 그렇죠? 항상 저를 합격하도록 열심히 도와줬지만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냥 취직이라도 하기로 해요. 시험을 포기하려고요. 과거 집안 문제로 공부에 집중 못했던 점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나의 위치는 너를 잡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너를 놓치기 쉽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서 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 않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내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내 꿈이 바뀌었거든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얻어온 시간을 더해보면 2년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와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순간 아버지와 남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사람과 그들은 다르다는 것을 머리에 담아야 했어요. 하지만 내 결정은 조금 늦었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기도 했고요. 결혼은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남자친구가 취직을 하고 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 또한 그런 남자를 놓치기 싫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자친구는 정말 기쁘다고 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순조롭게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좀 더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단절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 당신이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동생이 집을 나가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가족의 사정이 나빠서 어머니도 아파하시고 아버지도 몸이 좋지 않으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 몰랐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가 일단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당신이 사든 그 아파트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인천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요. 제가요? 괜찮아요. 제게도 괜찮아요. 신입으로 뭔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가릴 조치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하시나요? 지금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노력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전세로 내놓은 상태라서 부동산에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놓은 걸 취소하면 그뿐이지만 일단 전에 살던 분들이 나갔으니 리모델링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내는 걸로 할 거예요. 적금에도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적금도 들어놨어요. 그 정도에 들어놔야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도울 거예요. 남자친구의 집안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때로는 저를 감동시켰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미래에 제가 늘 함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도 됐죠. 이런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갔다가 결혼을 앞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한 식당에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예비 시부모님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걸 보니 예비 시부모님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밝게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은 남자친구였고 이 덕분에 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나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혼자 두고 나가셔서 참으로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공무원이세요. 어떤 공무원이신데요? 아니요. 뭐든 정말 장하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지 모르겠네요. 이 남자친구는 구급 행정 공무원이에요. 부모님은 좋아하실까요? 그땐 남자친구가 끼어들어서 웃으면서 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같이 합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겸 처가에 들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중이에요. 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한 도움은 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사정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딸도 알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글 실력이 여기까지라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먼저 들었고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 필터를 통과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우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부터가요. 찜찜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은 내게 대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니 어떻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세상에는 내 새 엄마와 아빠가 혈연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여자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것에 대해 얘기라도 해줬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우리 신혼집에 가구가 하나씩 들어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쳐 써볼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아, 혹시 아래층에 사시는 가족이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었죠? 아래층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제 오빠와 결혼할 분인가요? 우리 오빠요. 처음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과 검은 머리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남편의 여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크게 놀랍도록 비슷하셔서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자, 오빠 동생이고 그분이 예비 신부라고요. 정말 힘들게 찾아오셨다는 거 들었어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저는 그쪽을 살려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당장 일주일 앞에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가족들이 다 내게 숨겨주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알아버렸고 저는 당신을 구해주러 온 것이거든요. 지금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오빠를 믿지 마세요. 저기 대충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동생이 한 말 한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은 놈이거든요.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절 때리고 싶네요. 진짜 화나네요. 결국 나를 믿지 않을 거요. 그럼 재산명을 이렇게 변경해보세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세 명이 다 바꿔봅시다. 그러면 오빠가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정말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알아내는 방법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카드가 사용된 장소를 찾아가서 배송 주소를 알아냈던 거였죠. 이 말은즉 남자친구가 사용한 카드가 그토록 사고를 쳐서 뒷수습을 해줘야 한다는 여동생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일단 통장의 자금부터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명도 잠깐이라도 변경하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와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 아이디어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작은 부분들의 소유권은 대부분 변경하고 제가 항상 거래해온 부동산에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부동산 주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눈 후 결혼식이 있어 가족들과 연락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매우 심각한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연락이 없었는지,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교통사고나 상대방과의 합의금 등을 내포한 그런 사고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돈이라도 달라고 하던가요? 돈 달라고 해서 줬어요. 뭐, 예약금이나 이런 거 빼고 난 후 거의 남지 않아요. 적금이랑 이것저것 해지하고 왜 그런 짓을 상의도 없이 해요? 결혼은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르지 않아서 내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당신은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었고 무엇보다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늘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고 가족들도 변했을 거라고. 아, 그거야.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결혼이 코앞인데 그 말이 진짜긴 해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몰랐어요. 화낼 일이죠. 그 동생 전화번호 좀.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합의금이 이렇게 측정되면 안 되니까 자세히 알아볼게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이라도 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집요하게 물었고 계속해서 저를 쥐어짜더군요. 그래서 그냥 장난이라도 할 텐데 그의 주름진 이마를 보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건은 결국 동생과 통화까지 이어졌죠. 솔직히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011은 옛 번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수학 너머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누나인 것 같단 말을 해서 그때 남자친구는 제 휴대폰을 빼앗았고 다짜고짜 동생에게 물어보았대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동생분께서 사고치고 돈 달라고 한 거 맞나요? 라고 했다면서 초면에 실례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대요. 갑자기 결혼 전에 연락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들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당신 동생 정말 많이 미친 것 같네요. 왜 결연을 끊었는지 알겠네요. 얼마나 줬나요? 하면서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셨나요? 거의 다 저는요.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일단 그냥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까지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저와 말을 맞춘 사장님이 대충 집이 팔렸다는 식으로 대꾸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전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구겨질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이윽고 저에게 호구라는 말을 시작으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상황이 지나서 결혼을 한 후에 차차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계산을 하느라고 바쁘던 중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서 머리가 바닥에 쿵 치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째서인지 머리를 맞은 그 순간 내가 맡은 것을 알게 되었죠. 무슨 짓이길래 그런 상황에 어떡하라는 걸까요? 암튼 갑자기 강타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은 내게 뭐라고 하는 걸까요? 왜 반말을 써서 높은 말투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계속 날 때려도 나한테 반말을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근본 없이 말을 굴리다니. 내 재산 다 가져가고도 날 좀 빌붙으려고 하는 건가요? 얼른 가져오라고 말인가요? 이건 뭐 하나. 하늘 같은 사대 부분을 욕하는 게 뭡니까? 좀 치가 떨려야죠. 나흘의 철이 심호여에서 아하 월간 건단 이옵니다. 그렇게 몇 대를 맞다가 배를 발로 찼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을 잃은 채 온 것인데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우이와 제 남동생이 함께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데 언니,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저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경찰에 연락하고 그러느라 늦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들어가야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고는 말할 수 없었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굉장히 떨고 있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만 봐도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겠다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찰을 대동했다는 것까지 예상이 되었어요. 한편에서는 전 오히려 제 남동생이 있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지만 장난스러운 두 눈만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그랬죠. 동생은 내가 연락했어요. 휴대폰 기록에 나타나 있었던 것을 보니 그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너 누나 미쳤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간의 상황을 예비 시인이가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헌신하던 자신의 부모님이 어린 신우이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하더군요.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8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돈을 받아서 펑펑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퇴직금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그 후 다시 공부를 한다고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용돈의 출처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던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엄마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인지 몰랐고 알았다면 애초에 말렸을 텐데 저한테는 모르겠다고 얼른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너무 높게 나와서 조사해보니까 가전제품을 구입했던 거였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혼수 같았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랬군요. 저도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믿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알아요.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뭐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왔기 때문에 늘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그 손질검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때서야 상결례에서 제가 느끼던 것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움찔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시부모님들의 어두운 안색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이질감의 정체가 공포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쉽지 않아서 뒤죽박죽 쓴 글 같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란 인간을 말하는 거였어요. 밖에서는 남에게 착한 척을 잘하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증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행범이니까 대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할게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이제가 가장 빠른 거니까요. 어떻게 너는 이럴 수 있지? 진짜 미친 놈이야. 이런 놈은 처벌받아야 해. 넌 무슨 생각이냐? 너 몇 살이야? 아직도 이러고 다니고 있어? 너 여자지만 남자가 아니란 걸 알아. 이런 놈일 줄 알았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참 화나. 누나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돼. 없어. 나는 좀 변했길 바란다. 내가 뭐나 회사도 다니고 있고. 됐다. 여튼 살아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경찰서에 갈 때 나도 같이 가. 됐어. 너 없이도 충분해. 언니, 그냥 같이 가요? 솔직히 그 오빠 무섭거든요. 아무래도 남자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사고 치지 마, 알았어? 그냥 있기만 해, 알았어? 들숨날숨 이렇게 마실 거야. 약속해. 나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지 바로 다음날 위약금을 물면서 모든 결혼 일정을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전화까지 돌리며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동생은 과감하게 경찰서 안에서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맞을 짓을 했다고 형사에게 이주거리던 남자친구의 코를 박살냈습니다. 정말 한 번의 주먹질로 말이에요. 저는 머리를 감싸고 두통을 호소했고 경찰들은 남자친구의 코만 집중 공격하는 동생을 떨어뜨리고 제 곁에 있던 예비 신우는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어머, 대박. 언니, 남동생 싸움 진짜 잘하네요. 뼈 부러지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아, 머리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달려드는 동생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한하게 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일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대신에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고만큼은 제 손에서 수습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폭행권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물론 남자친구는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어차피 자신의 여동생이 아니면 저를 때린 합의금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면 방법도 없었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그간의 정이 모두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긴 시간 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누굴 믿을 수 있을지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똥 밟았다 생각해. 그러고 말아. 근데 너 번호 말이야. 011, 이거 왜 아직 그대로야? 알겠어. 누나 때문이지. 이거 매번 번호 교환하면 뭐 주려고 얼마나 날 유혹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런 요금제를 쓰고 싶겠냐고? 그래서 계속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쓴 거야? 아무래도 조만간 없어진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했는데 너 날 싫어했다고 했잖아. 그게 맞는 말 아니야? 정확히는 내가 너를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아니야. 동생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과외 시간에 놀려고 한 거 아니라 나를 쉬라고 배려해줬던 거야. 자신이 사고를 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지려고 했고 사실 항상 미안했다고 했어. 자신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책임감이나 중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탈을 한 건 맞지만 나한텐 항상 미안해했다고 해 오해를 해소하고 나니 동생의 좋은 면도 보이기 시작했어. 나가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요. 아버지께서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동생도 꽤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기도 했네요. 엄마와 누나는 지금까지 아빠와 많이 싸웠고 자책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나 또한 아빠와 이혼하는 과정이 힘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엄마와 어머니는 나 또한 미운 거를 알아준다고 했죠. 그래도 좀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나면서 우리 동생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가를 가게 됐어요. 상대는 놀랍게도 예비 시위였습니다. 신기하지만 이상하게 어울리는 둘이었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제가 그 둘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결혼식에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오빠 부모님과 절연을 택했거든요. 저와 너무나 닮아있던 주눅든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마저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해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그런 상견례에서부터 결혼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비 신부가 아니라 이제 제 예비 신부입니다. 올케에게 철없고 때로는 욱하는 제 동생을 맡기기 너무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없던 자리를 채워준 동생에게도 고맙고 저 또한 어설프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둘 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